두 번째 이야기 희생. 소녀 사냥꾼. 여름 내내 햇살이 따사로운 남서쪽 나라도 겨울이 되면 이따금씩 눈이 내리기도 하고 살을 애는 듯이 춥기도 했다. 울퉁불퉁 솟아오른 바위 산에는 구름을 모아 비를 내리고 인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산신령 형제가 살았다. 산신령 형제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나타났다가도 금방 다시 젊고 잘생긴 용사로 변신했다. 아주 오랜 옛날 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어린 남매가 살고 있었다. 남매는 부모님이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났다. 세월이 흘러 남매가 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할 나이가 되었다. 오빠가 토끼 사냥을 나가면 동생은 부지런히 자그마한 마을 텃밭에서 옥수수, 호박, 콩 등을 길렀다. 동생은 오빠에게 짬이 날 때마다 사냥터에 데리고 가달라고 졸랐다. 동생은 사냥을 하고픈 마음에 굴뚝 같았지만 오빠를 도무지 설득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마을의 남자들만 토끼 사냥을 할 수 있다는 산신령의 명령 때문이었다. 장난기가 발동한 오빠는 동생에게 소녀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불렀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오빠가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사냥을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여름에 가뭄이 심했던 탓에 곡식도 많이 거두어들이지 못했다. 날이 갈수록 저장해둔 옥수수, 콩, 호박이 줄어들어 마침내 동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곧 먹을 음식이 떨어질 텐데 식구들이 점점 허약해지고 있어 걸쭉한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면 다시 기운을 차려 건강해질 텐데 마을 오빠들에게 부탁해 봐야겠어. 사냥한 고기를 조금 나눠줄지도 몰라.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소녀 사냥꾼은 마을 어귀에 나가 사냥해서 돌아오는 젊은이들을 기다렸다. 저 멀리서 두 명의 젊은이가 오고 있었다. 한 명은 무척 많은 토끼를 잡았고 다른 한 명은 별로 많이 잡지 못했지만 둘 다 그만하면 꽤 잡은 셈이었다. 어린 소녀꾼은 애원했다. 한 마리만 저에게 주세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좀처럼 소녀의 애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들은 신이 나서 웃고 농담하느라 옆에서 누가 도움을 청하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다음날 저녁에도 사정은 같았다. 소녀는 간절히 애원했지만 지나가는 사냥꾼마다 무관심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죽이기 싫어서 그런 건지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직접 사냥을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소녀 사냥꾼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말했다. 안 된다. 너는 안 돼. 할머니가 허풍을 쳤다. 산신령님께서 여자는 사냥할 수 없다고 명령하셨다. 소녀딸아, 넌 그걸 벌써 잊었단 말이냐. 옆에 있던 할아버지도 소녀를 꾸짖었다.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늙으셔서 사냥을 못하시고 오빠는 저렇게 시름시름 알아 누워있으니 별 도리가 없잖아요. 설마 산신령님이 우리 모두가 굶어 죽길 바라시겠어요. 저라도 어떻게 해봐야죠. 이윽고 소녀 사냥꾼은 따뜻한 외투를 입고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털신을 무릎까지 올려 신고는 오빠의 나무창을 허리띠에 꽂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날 사냥하러 나간 젊은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전날 제법 많이 잡아서인지 다들 쉬고 있었다. 소녀 사냥꾼은 마을을 떠나 오빠와 함께 갔던 산길을 걸어갔다. 물론 이번에는 혼자였다. 바닥에 눈이 얇게 쌓인 덕분에 지부터 코요테에 이르기까지 모든 짐승의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이제 가장 좋은 사냥터를 발견하는 건 식은죽 먹기였다. 험난한 바위산의 끝자락쯤 바위와 노간주부터 칡빛 나뭇가의 침엽수로 녹색을 띤 갈색꽃이 피고 방울 열매가 달리는데 이는 다음해 10월에 검은 자주색으로 익는다. 한국, 몽골, 일본, 중국에서 주로 자란다가 있는 곳으로 갔더니 토끼굴이 수도 없이 많았다. 주변에는 여기저기 토끼 발자국들이 빼곡히 찍혀 있었다. 소녀 사냥꾼은 토끼를 한 마리씩 나무창으로 잡았다. 그리고 제보할 때마다 오빠가 했던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걸 잊지 않았다. 용서해줘. 먹을 게 필요해서 그래. 험난한 바위산 위에서는 산신령 형제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빠짐없이 다 보고 있었다. 저 밑에서 사냥하고 있는 게 여자아이 맞지? 형 산신령이 묻자 동생 산신령이 대답했다. 맞아 여자아이야. 형 산신령이 우리와 같은 소리로 호통을 줬다. 여자아이는 사냥을 하지 말라고 했건만 산신령들은 눈구름을 불렀다. 순식간에 어두운 구름이 몰려들었고 마침내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눈은 순식간에 산꼭대기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벌판까지 하얗게 뒤덮었다. 소년 사냥꾼은 사냥에 몰두해 있던 터라 하늘이 새까매지는지도 몰랐다. 눈이 쌓이기 시작하자 그제야 당황한 소년 사냥꾼은 잡은 토끼들을 허겁지겁 새끼줄로 묶고 서둘러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산 위에서 지켜보던 산신령들이 이번에는 바람을 불렀다. 그러자 금방 바위산의 골짜기에 세찬 바람이 불어닥쳤다. 소녀 사냥꾼은 거센 눈보라에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이리저리 헤먹어 다니며 몸을 피할 곳을 찾았지만
헛수고였다. 소녀 사냥꾼은 이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눈바라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어렴풋이 보였다. 소녀 사냥꾼은 젖먹던 힘을 다해 빛을 향해 걸어갔다. 빛은 자그마한 동굴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소녀는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했던 불꽃이 희미하게 동굴을 밝히고 있었다. 다른 마을 사냥꾼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곳에 잠시 몸을 녹인 모양이었다. 동굴 안에는 땔감도 있었다. 소녀 사냥꾼은 외투를 벗고 눈을 털어내고는 나뭇가지를 물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나뭇가지들이 바작바작 소리를 내며 타오를 때까지 소녀는 불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동굴 안이 조금씩 혼돈해지자 졸음이 몰려왔다. 소녀 사냥꾼은 불 옆에 눕자마자 깜빡잠이 들었다. 이때 바람결에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녀 사냥꾼은 벌떡 일어나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았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인 것 같았다. 이런 날씨에 나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또 있나 봐. 소녀는 동굴 입구로 나가 소리쳤다. 여기에요. 여기에 동굴이 있어요. 이리 와서 불 좀 쬐세요. 방금 전까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자 소년 사냥꾼은 의아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리석은 사냥꾼이 또 있을 리 만무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괴물이었다. 먹이를 찾던 괴물이 속임수로 사람 목소리를 흉내낸 것이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던 형 산신령이 말했다. 저기 보이니? 난 보이는데. 응 보여. 동생 산신령도 대답했다. 바람이 점차 잦아들면서 눈보라가 멈췄다. 소녀 사냥꾼은 저녁 어스름 속에 동굴 밖에 서 있는 커다란 괴물을 보았다. 어찌나 무시무시하게 생겼는지 소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멈출 것만 같았다. 괴물은 쿵쾅쿵쾅 동굴 입구를 향해 걸어오더니 커다란 몽둥이를 마구 휘둘러대며 울부짖었다. 날 불렀느냐? 곧 들어가지. 한참 배가 고팠는데 마침 딱 걸렸군. 소녀 사냥꾼은 겁에 질려 허겁지겁 동굴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 꼼짝도 할 수 없었지만 소녀는 용기를 내어 우선 토끼를 묶었던 밧줄부터 풀었다. 동굴 입구에 괴물이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자 소녀 사냥꾼은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려봐. 배고프다고 했지.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소녀 사냥꾼은 재빨리 사냥한 토끼 가운데 한 마리를 동굴 밖으로 던졌다. 괴물은 으르렁거리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더니 토끼를 통째로 꿀꺽 삼켜버렸다. 간에 기별도 안 가는군. 더 없어? 괴물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소녀 사냥꾼은 잡은 토끼를 하나씩 괴물에게 던져주었다. 괴물이 마지막 토끼를 삼키자 소녀는 지근지근 타고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올렸다. 막상 들어올리긴 했지만 소녀는 어쩔 줄을 몰랐다. 하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병든 오빠가 새삼스럽게 눈앞에 아른거렸다. 할아버지랑 할머니 그리고 오빠를 다시는 못 보게 되면 어쩌지. 옥수수는 누가 기르고 콩과 호박은 어쩌고. 여자아이가 꽤나 용감한걸. 산 위에서 지켜보던 형 산신령이 말했다. 그래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동생 산신령이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 괴물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많던 토끼를 다 먹은 탓에 배가 불룩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곧 널 잡아먹으마. 괴물은 불평을 늘어놓더니 들고 있던 몽둥이로 동굴 입구를 부수기 시작했다. 한 번 칠 때마다 크고 둔탁한 소리가 바위산에 메아리쳤다. 동생 나랑 같은 생각이지? 형 산신령이 물었다. 응, 형이랑 같은 생각이야. 동생 산신령이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산신 형제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변신하더니 번개처럼 순식간에 산꼭대기를 떠나 바위산에 도착했다. 마침 괴물들이 동굴 안으로 막 밀고 들어가려는 순간이었다. 성난 산신령 형제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괴물도 울부짖으며 주랭랑을 칠 정도였다. 그렇게 도망가던 괴물은 깊은 산골짜기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그 후로 다시는 바위산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동굴에서 나오거라. 산신령들이 소녀 사냥꾼에게 명령했다. 소녀 사냥꾼은 동굴에서 나왔다. 산신령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다.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자는 토끼를 잡을 수 없다고 했을 텐데.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늙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사냥을 못하세요. 그런데 오빠마저 병에 걸린 거예요. 먹을거리는 다 떨어졌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매일 굶다시피 하세요. 오빠는 날이 갈수록 허약해져요. 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토끼를 사냥했어요. 동생, 뭐가 더 중요할까? 명령을 지키는 걸까? 다른 식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걸까? 물론 다른 식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거지. 그 순간 산신령들은 잘생긴 젊은 용사로 변신했다. 괴물이 토끼를 다 삼켜버렸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야겠군.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안 그래? 그럼 우리가 널 위해 사냥을 해올 테니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산신령 형제는 말과 동시에 순식간에 사라졌다. 밤이 찾아왔다.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은 새까맣고 바위산을 뒤덮은 하얀 눈이 별빛에 반짝거렸다. 소녀 사냥꾼은 동굴 앞에 우두커니 앉아 산신령들을 기다렸다.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소녀가 막 떠나려고 할 때 산신령들이 사냥한 토끼를 들고 돌아왔다. 고맙다는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산신령들은 다시 사라졌다.
소년 사냥꾼은 토끼를 바지로 꽁꽁 묶어 반짝이는 저녁 하늘을 벗삼아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겨우내 소녀 사냥꾼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오빠를 정성스럽게 돌보았다. 봄이 되자 오빠는 건강을 되찾았고 사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힘도 예전처럼 세졌다. 소녀 사냥꾼은 오빠와 함께 사냥터로 갔다. 험한 바위산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소녀는 손을 들어 어딘가에 있을 산신령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자 맑은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한 점 몰려오더니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었다. 소녀 사냥꾼은 단비가 산신령들이 자기 마음을 받아주었다는 표시인 것 같다. 하늘을 향해 활짝 웃어 보였다. 세 번째 이야기 불을 가져다준 여우와 수면. 지구에 처음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불이 없었다. 사람들은 불이 없어도 그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낮에는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밤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주어서 그들은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겨울이 찾아왔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폭풍우가 불어와 대지를 통째로 쓸어가 버릴 것만 같았다. 눈도 내려 땅과 개울 그리고 호수 위에 소복이 쌓였다. 하늘에서 아무리 햇볕이 내리쬐어도 살을 내는 듯한 공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처럼 온기를 느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동물털로 몸을 꼭 감싸고는 오두막에 옹기종기 모여들었다. 누구보다도 노인과 아이들이 추위로 가장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많은 이들은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인디언 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유난히 차가운 바람에 매섭게 몰아치던 밤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노인 몇 명이 얼어 죽자 마침내 마을 주장은 남자와 여자 어른들을 모아 부족회를 열었다. 주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있다고 들었어. 불이라고 부르더군. 불이요? 그게 어디에 있죠?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나요? 젊은이들은 너도 나도 흥분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주장이 대답했다. 정확히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오. 동굴 속에 있다는 것만 알 뿐이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불의 여인과 그의 두 딸이 지키고 있다더군. 그리고 여태껏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불의 여인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들었어. 그러니 불을 찾으러 갔다가 두 번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얼어 죽을 테니까. 자, 누가 가겠소?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고요? 마을 젊은이들은 추장의 말에 서로 눈치만 살폈다. 수술 불을 찾으러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고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핑계만 늘어놓았다. 동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동굴을 찾는다고 해도 불의 여인이 우리를 죽여버릴걸요. 그냥 여기에 남아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봄이 오면 따뜻해질 텐데. 추장과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오갈 무렵 한 어린 소년이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 나날이 허약해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떠올렸다. 그 소년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끔찍히도 사랑했다. 아무도 불을 찾으러 가지 않는다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돌아가시고 말 거야. 소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소년의 몸 어딘가에 축축한 것이 와 닿는 게 느껴졌다. 여우였다. 아니 정확하게 붉은 여우의 주둥이였다. 아무도 못 푸는 수수께끼를 풀어준다는 바로 그 전설 속의 붉은 여우가 소년에게 나타난 것이었다.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숲에서 제 발로 찾아온 게 틀림없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돕고 싶지 않니? 붉은 여우는 소년에게 물었다. 그러고 싶어. 소년이 대답했다. 그럼 일어나서 불을 찾아오겠다고 말하렴. 내가 어떻게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다는 형들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을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어. 더구나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널 도와줄게. 마침내 용기를 얻은 소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제가 불을 찾으러 갈게요. 안 돼, 너처럼 어린아이는 절대로 동굴을 찾을 수 없단다. 추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젊은이들에게 물었다. 여기 이 소년 대신 불을 찾으러 갈 사람 없니? 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젊은이들은 목숨을 건 모험에 나서기를 두려워했다. 제가 갈게요. 소년이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추장은 소년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소년은 출발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꼭 돌아오겠노라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시는 어른들이 얼어 죽는 일 따윈 없을 거예요. 제가 불을 꼭 가지고 와서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소년은 붉은 여우가 기다리는 숲으로 갔다. 나뭇가지 4개가 필요해. 불을 가지고 오려면 크기와 굵기가 적당한 것이라야 돼. 어서 구해와 어서. 붉은 여우가 명령했다. 잠시 후 소년이 나뭇가지를 구해오자 붉은 여우가 갑자기 외쳤다. 이제 됐어. 그럼 지금부터는 앞으로 곧장 달리는 거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 이런 추위에 앉아서 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어서 얼어 죽고 말아. 소년은 달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곧장 달렸다.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소녀는 지쳤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손인이 멈추려고 할 때마다 붉은 여우가 발 뒤꿈치를 덥석 물며 소리쳤다. 달려, 쉬지 말고 달려. 붉은 여우가 다그쳤다. 소녀는 달리고 또 달렸다. 숲을 지나고 언덕을 넘어 계곡을 통과했다. 소녀는 마침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눈밭에 주저앉고 말았다. 더 이상은 못 가겠어. 걱정할 것 없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으니까. 저기 강이 보이지? 동굴 옆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어. 내가 가져온 나뭇가지는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아. 굵기도 적당한 편이야. 우선 이 나뭇가지들을 외투 속에 집어넣으렴. 이제부터 내 말을 명심해서 들어야 해. 먼저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 불의 여인과 딸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 해. 잠시 잠이 들면 첫 번째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그리고 거기 원래 있던 불은 발로 밟아서 완전히 꺼버려야 해. 그리고 내게 다시 달려오면 돼. 알겠니? 소녀는 나뭇가지 4개를 털어 속에 넣었다. 내가 시킨 대로 할게. 근데 어떻게 동굴로 들어가지? 불의 여인이 날 죽이려고 할 텐데. 남을 속이려면 머리를 써야 하는 법. 내가 토끼를 변신하면 돼. 난 변신할 줄 모르는걸. 내가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자, 어서 변신해봐. 토끼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자 소녀는 정말로 기다란 귀에 부드러운 흰 털을 가진 토끼가 되었다. 우리 여우들은 토끼를 사냥해. 그래서 토끼는 우리만 보면 달아나지. 이제부터 너와 내가 그렇게 숨바꼭질 하는 거야. 토끼가 된 소녀는 붉은 여우를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토끼가 이리저리 달아날 때마다 붉은 여우가 득다같이 쫓아와 토끼를 강으로 몰아댔다. 토끼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토끼는 붉은 여우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뒤따른 붉은 여우는 어디로 간지 보이지 않았다. 토끼는 길을 쓰고 강가로 다시 나오려고 허우적거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물에 젖은 털 때문에 몸이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토끼는 금방이라도 빠져 죽을 것 같았다. 마침 동굴 앞에 서 있던 불의 여인의 딸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것 봐 언니, 토끼가 물에 빠졌어. 어서 구해주자. 둘째 딸이 큰 소리로 소리치자 첫째 딸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흥 빠져 죽어도 어쩔 수 없잖니. 아니야, 우리가 도와주면 돼. 둘째 딸은 망설이지 않고 차가운 강물로 뛰어들어 토끼를 건져냈다. 온몸이 흠뻑 젖은 토끼는 가여울 정도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어서 불 곁으로 가서 몸을 녹이자. 안 그랬다간 나까지 얼어 죽고 말겠어. 안 돼. 어머니가 동굴 안으로 아무도 데려오지 말라고 했잖아. 첫째 딸이 마치 큰일이나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괜찮아. 지금은 엄마도 안 계시잖아. 그리고 토끼는 불을 훔칠 수가 없는 걸. 둘째 딸은 토끼를 포기하는 채 동굴로 들어가 모닥불 곁에 앉았다. 탁탁 후두둑 후두둑 장작이 타는 소리와 함께 노랗고 빨간 불꽃이 춤을 추고 있었다. 토끼로 변신한 소년의 몸이 점점 훈훈해졌다. 잠시 후 불의 여인이 동굴로 들어왔다. 불의 여인은 토끼를 안고 있는 둘째 딸을 보고 크게 화를 냈다. 누구도 동굴 안으로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토끼예요. 보세요, 어머니. 강물에 빠진 걸 제가 구했어요. 하얀 털에 긴 귀가 정말 귀엽지 않나요? 둘째 딸이 토끼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어느새 밤이 찾아왔다. 밖은 어둡고 추웠지만 동굴 안은 지글지글 타오르는 불 덕분에 밝고 따뜻했다. 자지 말고 불을 잘 지켜. 불에 여는 딸들에게 명령하고는 잠자리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내가 불 좀 봐. 난 피곤해서 자야겠어. 첫째 딸이 하품을 하며 동생에게 말했다. 이제 잠들지 않은 사람은 둘째 딸뿐이었다. 토끼로 변신한 소녀는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나지막한 노랫소리에 둘째 딸은 살포시 눈을 감더니 곧 곤히 잠들었다. 토끼는 둘째 딸의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와 소년으로 다시 모습을 바꾸었다. 소년은 우선 나뭇가지 하나를 꺼내어 불을 붙였다. 나뭇가지가 활활 타오르자 소년은 여우가 시킨 대로 남아있는 불을 발로 밟아껐다. 그리고는 동굴에서 스르르 빠져나와 강가를 따라 냅다 달렸다. 소년의 발자국 소리에 잠이 깬 둘째 딸은 그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눈치를 채고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강물에 빠져 죽어가는 걸 구해줬잖아. 불 곁에서 몸도 녹이게 해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불을 훔치다니. 은혜를 이렇게 갚는 법이 어디 있어. 둘째 딸이 화가 나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무섭게 쫓아오자 소년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 알겠어. 왜 붉은 여우가 나뭇가지를 4개나 주우라고 했는지 말이야. 소녀는 두 번째 나뭇가지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첫 번째 나뭇가지를 둘째 딸에게 던져주며 외쳤다. 불 여기 있어. 너희 동굴로 다시 가져가렴. 날 강물에서 구해주고 몸도 녹이게 해준 은혜는 잊지 않을게.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 불을 가져가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얼어 죽고 말 거야. 좋아, 그렇다면 불을 가져가. 둘째 딸은 활활 타오르는 나뭇가지를 높이 쳐들고 동굴로 다시 들어갔다.
불의 여인과 맏딸도 잠에서 깨어나 소녀를 뒤쫓기 시작했다. 소녀는 나뭇가지 2개에 다시 불을 붙여 그들에게 던져주었다. 불을 돌려줄 테니 쫓아오지 마. 소녀는 계속 달렸다. 숨이 턱에 차올랐지만 소녀는 이를 악물고 뛰었다. 이윽고 붉은 여우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 무사히 도착한 소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까부터 소녀를 기다리고 있던 붉은 여우가 소녀를 칭찬해 주었다. 참 잘했어. 이제부터 다시 달리는 거야. 불이 꺼지기 전에 가능한 빨리 마을로 돌아가야 해. 소녀는 활활 타오르는 마지막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숲을 가로질러 뛰었다.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지났다. 소녀는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이 불만 있으면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으셔도 될 거야. 소녀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소녀는 아직 어렸다. 추운 날씨에 쉬지 않고 뛰어야 하는 것은 소년에게는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를 쯤에 어린 소녀는 힘없이 눈밭에 쓰러지고 말았다. 나뭇가지에 붙은 불이 눈 위에 떨어지며 치직하는 소리를 냈다. 그때 한 줄기 붉은 빛이 소년의 곁을 스치고 지나갔다. 불이 막 꺼지려는 순간 붉은 여우가 마지막 남은 불씨를 덥석 물고는 달려간 것이다. 붉은 여우가 달려간 곳에는 미리 준비해둔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다. 불씨가 막 꺼지려던 순간 붉은 여우는 장작더미에 불씨를 던졌다. 순간 작은 불꽃이 일더니 순식간에 장작더미를 태우며 훨훨 타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멀리서 어둠을 밝히고 있는 환한 구슬을 삼삼오어 모여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 주변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렸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소년에게 붉은 여우가 말했다. 이게 바로 불이야. 오두막마다 불을 피우면 이제 아무도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될 거야. 하지만 불이 꺼지지 않게 잘 지켜야 해. 추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 소년과 마을 사람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붉은 여우는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마을로 돌아갔다. 이윽고 오두막마다 따뜻한 모닥불이 타올랐다. 소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다. 모닥불 주위에 2사람만 모이면 매일같이 붉은 여우와 소년의 모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하지만 그 뒤로 신비한 불의 동굴과 불의 여인 그리고 2딸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번째 이야기 생명 여동생과 바위 거인 옛날에 한 어린 소녀가 3명의 오빠들과 함께 깊은 숲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 4남매는 추운 겨울 동안에는 내내 따뜻한 아랫마을에서 지내야 했지만 봄이 오고 눈이 녹으면 곧장 마을을 떠나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나무줄기와 자작나무 껍데기로 만든 숲속의 오두막에서 생활하면서 여름 늦도록 사냥을 즐겼다. 그러다 가을이 되면 다시 마을로 내려오곤 했다. 오빠들이 사냥터로 나가고 나면 여동생은 전날 잡은 사냥감으로 여러 가지의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다. 저녁 늦게야 돌아온 오빠들과 함께 배불리 먹고 나면 4남매는 불 옆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새 오빠들은 사냥터에서 있었던 일을 앞다투어 동생에게 들려주었다. 여동생은 오빠들의 얘기가 무척 재미있었다. 자신들의 모험담을 들으며 즐거워하는 동생을 보며 오빠들도 즐거워했다. 그래서 동생이 재밌어하는 눈치가 보이면 없는 얘기도 지어내가며 허풍을 떨었다. 큰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은 내가 겪은 일을 너희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글쎄 고라니를 본 거야. 어찌나 크던지 뿌리 나무 꼭대기까지 닿지 뭐니. 그 어마어마한 몸집을 보고 다른 사냥꾼들은 죄다 주량당을 쳐버렸지. 하지만 난 도망가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활을 당겼어. 고라니를 잡았어? 둘째 오빠가 물었다. 아니 왠지 알아? 자세히 봤더니 털이 듬성듬성한 것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더라고. 그래서 그냥 살려줬어. 첫째 오빠가 대답했다. 이번에는 둘째 오빠가 그날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그런 일이 내게도 있었어. 이번엔 고라니가 아니라 어미곰이었지. 어찌나 크던지 그런 놈을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다들 겁에 질려 슬슬 꽁무니를 뺐지만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어미곰을 잡았어? 셋째 오빠가 묻자 둘째 오빠가 대답했다. 아니 왠지 알아? 그놈도 무척 나이 들어 보였거든. 늙은 공고기는 질기잖아. 예쁜 내 동생이 맛없다고 할 것 같아. 어미곰을 살려준 대신 토끼 몇 마리를 잡아왔지. 내 말도 들어봐. 난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아? 형들에게 질세라 셋째 오빠한테 나섰다. 나도 사슴 2마리를 발견했어. 놈들은 나뭇가지처럼 나란히 서 있었어. 그래서 모두 죽였지. 단 한 발의 화살로 말이야. 집에 가져온 건 한 마리뿐이었잖아. 다른 사슴은 어디 있어? 큰오빠가 물었다. 숲에 그냥 놔두고 왔어. 나무 밑에 늑대가 한 마리 있었는데 너무 굶주려 보이더군. 사냥감을 찾지 못했나 봐. 놈에게 하나 주지 말란 법은 없잖아.
우리는 오늘 잡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말이야. 셋째 오빠의 말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첫째와 둘째 오빠가 여동생에게 물었다. 그런데 넌 하루 종일 뭐 했니? 응, 별로 한 일은 없어. 나무 뿌리를 캐고 딸기와 포도를 따고 장작을 모았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먹을 요리를 만들면서. 여동생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그러던 어느 초여름밤 오빠들은 무척 겁에 질린 얼굴로 사냥터에서 돌아왔다. 오빠들은 이날따라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불 옆에 모여 앉았다. 냄비에는 고깃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오빠들은 선뜻 손을 내밀지 않았다. 마침내 큰오빠가 감히 큰 소리로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 듯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위 언덕에서 발자국을 보았어. 언뜻 보기엔 사람 발자국 같은데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꼭 거인 발자국 같았어. 그렇게 발이 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나도 저 아래 골짜기에서 그런 발자국을 봤어. 나도 숲속 풀밭에서 봤어. 셋째 오빠가 속삭이듯 말했다. 불꽃이 점점 잦아들자 오두막안은 흔들리는 그림자들로 가득 찼다. 막내 여동생이 얼른 나뭇가지를 불 속에 집어넣자 이내 불은 춤을 추듯 훨훨 타오르며 오두막 벽을 환히 비추었다. 얘들아, 내가 봤다고 한 발자국 말이야. 잘못 본 건지도 몰라. 그 발자국을 발견했을 땐 이미 해가 저문 뒤였거든. 어두울 때 보는 건 낮에 보는 거랑 아주 다르잖아. 헛것을 보기 십상이거든. 아마 그건 곰발자국일 거야. 첫째가 말했다. 맞아, 밤에는 종종 이상한 걸 보기도 해. 아마 그건 곰발자국이었을 거야. 둘째와 셋째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그래, 바로 그런 거였을 거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괜히 놀랐잖아. 이젠 괜찮아. 첫째가 여동생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말했다. 틀림없어, 그건 곰발자국이었을 거야. 다른 두 오빠들도 말했다. 오빠들은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털가죽 침대에 누워 잠들었다. 오로지 막내 여동생만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여동생은 불 옆에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이상한 발자국이 정말 있을까? 오빠들이 말로는 오두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같던데 곰 발자국이 진짜 그렇게 클까? 막내 여동생은 마을 사람들의 얘기를 늘 귀담아 듣는 편이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또 발자국을 본 사람이 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몹시 하얗고 거대한 몸집을 가진 바위 거인의 발자국이라고 했다. 바위 거인은 북쪽에 살면서 사람고기를 먹고 가끔 숲에까지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가장 힘센 남자들도 바위 거인을 무서워 피한다고 했지만 막내 여동생은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다. 좋아, 괴물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봐야겠어. 다음날 아침 새 오빠들은 곰발자국 정도에 놀라 벌벌 떨던 자신들이 우스웠는지 큰소리로 웃어대며 소란스럽게 사냥을 나섰다. 하지만 여동생은 평소처럼 과일을 따거나 뿌리를 캐거나 땔감을 주우러 가지 않았다. 대신에 오빠들이 나가자마자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문을 빠끔히 열어놓고는 오두막 바닥에 곰털 가죽을 깔았다. 그리고는 냄비에 불을 지피고 고깃덩어리와 채소 그리고 가진 양념들을 넣고 국을 끓였다. 준비가 끝나자 여동생은 불가에 앉아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였다. 불가에 앉아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였다. 오래 지나지 않아 쿵쿵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땅바닥과 오두막 벽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동생은 꼼짝도 하지 않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발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가 싶더니 오두막 앞에서 멈췄다. 열린 문틈 사이로 커다란 그림자가 들어왔다. 여동생이 먼저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저희 집에 오셔서 너무 좋아요. 그 순간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너풀거리며 커다란 바위 거인의 얼굴이 문 안으로 쑥 들어왔다. 불쑥 들어왔다. 해벌린 입, 번뜩이는 입, 껌뻑거리는 눈,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했다. 막내 여동생은 덜컥 겁이 났지만 짐짓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바위 거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지금 뭐라고 했지? 거인의 말소리는 마치 우리와 같았다.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모르셨어요? 제가 할아버지 손녀딸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처음 듣는 말인데. 바위 거인은 말을 더듬었다. 그럼 이제 아셨죠? 할아버지가 오신 줄 알고 맛있는 고깃국도 끓여놓았어요. 바이거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양념 냄새가 물씬 풍겼다. 사실 널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손녀딸이라니 잡아먹을 수가 있나. 거인은 투덜댔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할아버지, 대신 이 고깃국을 드세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바위 거인은 울퉁불퉁한 손을 쭉 뻗어 냄비를 움켜쥐더니 홀짝홀짝 쩝쩝거리며 단숨에 국을 들이마셨다. 정말 맛있구나. 하지만 배가 부르지 않아. 이윽고 바위 거인은 막내 여동생을 탐욕스러운 눈빛을 쳐다보았다. 마치 고깃국을 마시듯 여동생도 단숨에 해치워버리고 싶은 눈빛이었다. 막내 여동생은 겁이 났지만 이번에도 침착하게 행동했다. 할아버지, 오시는 길이 멀고 험했을 텐데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 바닥에
곰털을 깔아 놓았어요. 누워서 좀 쉬세요. 바위거인은 커다란 몸짓 때문에 문을 겨우 비집고 들어와 곰털 위에 누웠다. 이렇게 부드러운 바닥에 누워보기는 처음이로군. 그러다가 바위거인이 갑자기 기지개를 켜는 바람에 하마터면 오두막이 와르르 무너질 뻔했다. 이제 주무세요. 한숨 푹 주무시고 나면 몸이 한결 가뿐해질 거예요. 막내는 거의 명령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래, 한숨 자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겠지. 정말 피곤하군. 바위 거인이 중얼거렸다. 막내 여동생은 미소 지으며 오두막에서 나온 뒤 문을 닫고 그 앞에 앉았다. 밤이 되자 오빠들이 사냥터에서 돌아왔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어서 말해주고 싶어서인지 저 멀리서부터 여동생을 불렀다. 막내야, 오늘은 내가 사슴을 잡았어. 첫째 오빠가 말했다. 자, 이것 봐. 내가 뭘 잡았는지. 둘째는 큰 소리로 말하며 토끼 두 마리를 흔들어댔다. 난 살진 오리들을 잡아왔어. 셋째도 끼어들었다. 잠시 후 오빠들은 어디까지 갔었는지 어떻게 사냥감을 잡았는지 여동생에게 말해주었다. 한참 동안 떠벌리던 오빠들은 여동생에게 물었다. 그런데 막내야, 너 하루 종일 뭘 했니? 별로 한 일은 없어. 할아버지 식사에 초대하라고 고깃국을 끓여줬어. 할아버지가 여기 오셨어? 오빠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어보았다. 응, 오두막에서 주무시고 계셔. 먼 길로 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신가 봐. 지금 막 깨우려는 참이야. 그 전에 오빠들이 약속 하나만 해줘. 할아버지를 다정하게 반겨드려야 해. 오빠들은 여동생의 부탁이 좀 이상했던지 입을 모아 동생에게 물었다. 왜 그런 걸 약속해야 하지? 우리가 언제 할아버지를 다정하게 반기지 않던? 이번에도 그렇게 해줘. 막내는 오빠들에게 다짐을 받은 후에 오두막을 향해 소리쳤다.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손자들이 왔어요. 할아버지를 보고 싶대요. 오두막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오두막이 심하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바위 거인의 머리가 분 밖으로 쑥 튀어나왔다. 오빠들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아 입도 뻥긋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큰오빠는 순간적으로 활과창을 집어들기 위해 몸을 움츠렸다. 오빠들, 할아버지한테 인사 안 할 거야? 이때 여동생이 오빠들과 바위 거인 사이로 끼어들며 재치있게 물었다. 물론 해야지. 오빠들은 말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간신히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 집에 오셔서 기뻐요. 바위 거인은 헝클어진 머리를 극적이며 중얼거렸다. 나에게 정말 가족이 있었는지 모르겠구나. 손녀딸로도 모자라 이제 손자까지 셋이나 생겼으니 누가 믿기나 하는지. 오두막에서 나온 바위 거인은 거대한 몸을 곧게 펴고는 오빠들을 쳐다보았다. 거인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오빠들 집어삼킬 듯이 반짝였다. 할아버지 보세요.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먹을 걸 가져왔어요. 막내가 사냥감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너희들은 내가 항상 배고프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바위 거인은 토끼와 살찐 오리들을 차례로 입안에 쑤셔 넣었다. 마지막으로 사심을 뿔도 자르지 않고 통째로 꿀꺽 삼켰다. 손자가 있다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구먼. 바위 거인은 만족스러운지 손으로 배를 쓸어내렸다. 이제 배가 좀 부르군. 배불리 드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요. 막내가 말했다. 그런 건 미리미리 말했어야지. 바위거인은 나무라는 투로 말했다. 하지만 상관없어. 지금이라도 너희를 위해 사냥하러 나갔다. 올게 금방 돌아오마. 바위거인은 곧장 나가더니 울창한 숲속에서 바람같이 사라졌다. 탁탁 샤사하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길을 가로막는 빼곡한 나무들을 거인이 뽑고 있는 모양이었다. 오빠들은 거인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바위거인 맞지? 맞아요. 바위거인이에요. 우리를 잡아먹으러 고 했나 본데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잠시 후 바이크는 사냥한 사슴을 들고서 돌아왔다. 막내 여동생은 불을 피우고 오빠들은 고기를 구웠다. 배불리 먹고도 제법 음식이 남자 바이거인이 모조리 먹어치웠다. 그날부터 바이거인은 숲속 남매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거인은 삼형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몸에 맞는 커다란 오두막을 지었다. 함께 사냥을 하는 동안 삼형제는 거인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남매들은 바이거인이 진짜 할아버지처럼 느껴졌다. 괴물이라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었다. 밤에는 춥고 아침에는 숲속에 서리가 내렸다. 가지마다 나뭇잎도 알록달록 물들어가기 시작했다. 사냥철이 지나고 남매들이 마을로 돌아가야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삼형제가 사냥을 시작한 이후로 이번처럼 많은 짐승을 사냥한 적도 없었다. 저녁을 먹은 내내 삼형제는 사냥 이야기만 했고 사냥철이 끝나가는 것을 몹시 아쉬워했다. 남매들은 마을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동물의 가죽과 남은 고기를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바위거인은 삼형제와 함께 사냥을 나가지 않고 여동생과 오두막에 앉아 있었다. 곧 헤어지겠구나. 얘 보고 싶을 거예요, 할아버지. 나도 너희들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저희들과 같이 마을에 내려가면 안 될까요? 물론 같이 가고 싶지만 마을 사람들이 날 무서워할 것 같구나. 또 그렇게 많은 마을 사람들을 한꺼번에 보면 내가 이성을 잃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고.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기는 하단다. 너희들이 도와준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 한번 해보겠지만
잘 될지 나도 장담할 수는 없단다. 다음날 아침에 바이거인은 오빠들에게 불을 피워 돌을 뜨겁게 달궈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다음 바이거인은 오두막으로 들어가 앉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삼형제는 뜨겁게 달군 돌들을 오두막 안에 굴러넣고는 그 위에 물을 부었다. 수증기가 가득 피어오르자 삼형제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얼마 뒤에 바이거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별로 안 뜨거워. 오빠들은 쉬지 않고 돌을 달궜지만 네 번째로 돌들을 굴려 넣은 뒤에야 바이거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여동생과 삼형제는 불 옆에 앉아 기다렸다. 한창 지났는데도 오두막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틈 사이로 수증기만 새어나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막내 여동생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불러보았다. 이렇게 좋은 건 난생 처음이야. 손녀딸아 문 열어라. 그런데 거칠고 쩌렁쩌렁한 목소리 대신 연약한 노인의 목소리만 들려왔다. 막내 여동생이 문을 열어주자 바이거인은 온데간데 없고 웬 처음 보는 노인이 걸어 나왔다. 하얀 머리카락에 얼굴에는 굵은 주름이 가득해 여느 노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사람이 되셨어요. 깜짝 놀라 여동생이 소리쳤다. 그래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단다. 사람이 된 바이거인은 커다란 돌을 뱉어냈다. 이건 내 심장이란다. 심장을 불에 던져야 난 영원히 살 수 있어. 영원히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오빠들이 겁을 먹고 선뜻 돌심장을 태우지 못할 때 막내 여동생이 용기 있게 심장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면서 돌심장을 산산조각이 났다. 불이 꺼진 뒤에 잿더미에는 심장이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 남매는 할아버지와 함께 가을날의 화사한 숲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갔다. 모두들 행복했다. 그래도 가장 행복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위거인이었다. 괴물에서 인간이 되었으니까. 5번째 이야기, 자연에 대한 고마움, 연어소년. 해마다 같은 시기가 되면 연어들은 신비한 바다 여행을 마치고 자기들이 태어났던 강으로 다시 돌아온다. 거칠고 험한 바다 물살을 가르며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기나긴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다. 연어가 돌아올 무렵이 되면 북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물과 작사를 준비하고 연어 때를 기다렸다. 그물이랑 그물은 죄다 쳐놓고서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살폈다. 사람들이 연어를 가능한 한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먹을거리가 귀한 겨울 동안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중요한 식량이기 때문이었다. 연어가 지난 간지 몇 달로 바닷가 오두막에 사는 소년의 집에서는 겨우내 먹을 식량이 모두 동인하고 말았다. 남은 것이라고는 연어포가 고작이었는데 그나마 너무 말라서 딱딱하고 볼품이 없었다. 배고파요. 소년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연어포를 몇 개 꺼내어 소년에게 쥐어주었다. 그렇게 쪼글쪼글한 연어는 더 이상 먹기 싫어요. 차라리 갈매기를 잡아먹을래요. 소년은 깡마른 연어포를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소년은 밧줄을 가져와 손목에 둘둘 감고는 바닷가로 달려갔다. 바닷가에는 갈매기들이 푸드덕푸드덕 날개짓을 하며 빙글빙글 맴돌고 있었다. 소년은 조그만 개를 잡아 밧줄에 매달고는 바다에 던졌다. 3번을 던졌는데도 갈매기들은 쉽사리 미끼를 낚아채지 않았다. 드디어 4번째 던진 밧줄에 갈매기가 걸려들었다. 하지만 이 비둘기는 보통 갈매기가 아니었다. 크기가 엄청나게 컸다. 거대한 갈매기가 있는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자 소녀는 힘없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다. 손목에 감은 밧줄이 너무 꽉 조여서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았다. 소녀는 죽을 힘을 다해 버텼지만 소용이 없었다. 소녀는 목이 터져라 외쳐보았지만 때마침 바닷가에는 나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거대한 갈매기는 소녀를 끌고 점점 깊은 바다로 들어갔다. 이윽고 갈매기는 바다 한가운데까지 와서야 미끼를 놓고 하늘로 푸드덕 날아가 버렸다. 소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파도만 넘실댈 뿐 모래사장은 까마득했다. 힘껏 헤엄을 쳤지만 거친 파도 때문에 오히려 먼 바다로 떠밀려 나갔다. 지칠 대로 지친 소녀를 마침내 커다란 파도가 삼켜버렸다. 소녀는 끝모를 바닷속으로 한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소년이 이제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희끄무레한 물체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카누였다. 카누에는 여태껏 소년이 보아온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해괴망측한 생김새를 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물고기의 비늘처럼 밝은 빛깔의 옷을 입은 유령들이었다. 유령들은 소년을 부르며 카누 쪽으로 끌어당겼다. 쭈글쭈글 소년아 이리 온 우리와 함께 가자꾸나. 소년은 이 유령들을 가까이서 보고도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 해괴망측한 괴물들이 바로 산란지로 가는 오랜 여행길에 힘이 빠져서 죽었거나 인간들 혹은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새들에게 잡아먹힌 연어의 유령들이라는 사실을 소녀는 짐작조차 못했던 것이다. 이들은 소녀를 바닷속 마을로 데리고 갔다. 바닷속도 육지와 똑같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마을이 물속에 있다는 것뿐이었다. 오두막들은 인디언 마을의 그것과 비슷했고 나무와 덤불도 자라고 있었다. 소녀는 하도 신기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꼭 꿈만 같았다. 어디선가 비늘처럼 반짝이는 옷을 입은 유령들이 모여들더니 소녀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연어의 유령들은 소녀를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그들에게 느꼈던 두려움도 서서히 사라졌다. 오히려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들에게서 소녀는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다. 딱딱하게 말린 연어를 내팽개친 대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소녀는 배가 고파서 오로지 먹을 것을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하지만 먹을거리가 있는 오두막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곳이 맘에 드니? 연어의 유령들이 물었다. 맘에 들긴 한데 배가 고파요. 뭐 먹을 만한 게 있나요? 소년이 말에 유령들이 웃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노인이 말했다. 마을에서 나가 계속 걷다 보면 우리와 비슷하지만 이상하게 생긴 유령을 만나게 될 거야. 그 유령이 너보고 힘겨루기를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 유령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 내가 이기는 거야. 그러면 먹을 만한 음식이 내 앞에 나타날 거야. 그리고 불을 지핀 뒤 배불리 먹어. 단 하나도 남겨서는 안 돼. 먹고 남은 찌꺼기는 반드시 물구덩이에 던져 넣어야 해. 내가 돌아올 때는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 테니. 소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마을로 떠났다. 한참을 걷고 있을 때 과연 노인의 말대로 이상하게 생긴 유령이 나타났다. 유령은 소년보다 키도 훨씬 컸고 힘도 세 보였다. 쭈글쭈글 소년아, 한번 겨뤄볼까? 내가 힘이 더 센지 아니면 네가 더 센지. 연어의 유령이 말했다. 소년은 바닷가 마을에서 곧장 다른 소년들과 겨루어 힘을 과시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 만난 상대는 피부가 미끌미끌한 탓에 좀처럼 손에 잡히지가 않았다. 소년이 한참 뒤에야 겨우 잡아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유령은 사라져버렸다. 유령이 사라진 자리에는 빨간 한 점이 또렷한 은색 연어빛이 몇 마리가 펄떡거리고 있었다. 소녀는 들은 대로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지폈다. 그러고는 연어를 구워 먹었다. 먹고 남은 찌꺼기는 모아다가 불에 던져 넣고 마을로 돌아왔다. 소녀는 놀랄만한 일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다. 마을로 돌아온 소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기대했던 깜짝 놀랄 일 대신 좀 전에 힘겨루기를 했던 이상하게 생긴 유령이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닌가. 유령은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는 무척이나 아픈 표정으로 소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제야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무슨 뜻인 줄 알아차렸다. 소녀는 불을 지폈던 곳으로 급히 달려갔다. 불은 아직도 타고 있었다. 소녀는 얼른 불구덩이에 나뭇가지를 던져 넣었다. 잠시 후 불꽃이 커지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뼈와 가시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렸다. 소녀는 그제야 비로소 안심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이상하게 생긴 유령이 나타나 활짝 웃으며 소녀를 반겨주었다. 이번에는 허리가 꼿꼿이 펴져 있었고 아파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쭈글쭈글 소녀나 우리가 누군지 이제 알겠니? 예, 알겠어요. 저에게 주신 가르침을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소녀는 바닷속 연어의 유령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유령들은 오랜 여행과 그 속에서 겪은 일들을 잊을 수 없다는 듯이 모두 얘기해 주었다. 소녀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유령들의 이야기와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연어의 유령처럼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다. 아예 부모님이나 바닷가 마을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연어의 유령들은 잔뜩 기대감에 불어올랐다. 소년도 이상하리만큼 앉아보자 못하고 유령들과 함께 바닷가를 서성거렸다. 그들이 온다. 그들이 와. 연어의 유령들이 소리쳤다. 연어떼가 밀어닥치기 시작한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연어들이 넓은 바다에 돌아와 자신들이 태어난 강으로 헤엄쳐 올라왔다. 반짝반짝 푸르른 물속으로 은빛 찬란한 연어들이 떼를 지어 헤엄쳐 왔다. 오랫동안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을 잊고 있었던 소녀는 갑자기 그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연어들처럼 헤엄쳐 가고 싶어. 연어들을 따라가고 싶어. 소년이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뻗자 소년의 발은 살랑살랑 흔들리는 지느러미 위를 변하고 몸은 비늘로 뒤덮였다. 소년은 물속을 헤엄쳐갔다. 다른 연어들처럼 한들한들 살랑살랑 거친 물살을 가르며 연어떼는 연어 마을을 지나 쉬지도 않고 헤엄쳐 강 입구에 도착했다. 연어가 된 소년은 바닷가를 빙글빙글 맴도는 갈매기 소리를 들었다. 마을 주민들의 소리도 들려왔다. 사람들이 연어를 기다리느라 작살과 기다란 막대기가 달린 그물망을 들고 있었다. 바닷가 바위 위에 소년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머니가 그물망을 물속에 던지자 연어가 된 소년은 번쩍 뛰어올라 그물망 속으로 들어갔다.
같다. 이것 좀 봐요. 내가 잡은 예쁜 연어 좀 봐요. 어머니가 그물망을 높이 쳐들어 보이며 소리쳤다. 근데 어머니가 연어를 망에서 꺼내드는 순간 연어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아들이 갑자기 사라진 바람에 어머니는 한 달 동안 커다란 슬픔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연어 소녀는 그때부터 다들 그렇게 불렸다고 한다.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어부가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연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노래를 지어 부르고 뼈와 가시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반드시 불에 태우게 했다. 연어 소녀는 연어 유령들의 가르침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잠시나마 연어였던 시절을 결코 잊지 않았다. 인디언이라는 슬픈 이름. 아메리카 대륙에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이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스페인 여왕의 부탁으로 인도로 가는 새로운 백기를 찾던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지구를 반바퀴 돌아 인도로 가려고 했다. 오랜 항해 끝에 1492년에 마침내 그럼 아메리카 대륙에 근접해 있던 서인도 제도, 이것도 아메리카 대륙이 인도라고 생각했기에 붙인 이름이다를 발견했다. 그는 그곳이 인도라고 굳게 믿었고 그곳 사람들을 스페인어로 인디오, 영어로는 인디언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인도가 아닌 아메리카 대륙이었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인디언 또는 인디오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냥 웃기는 실수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슬픈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지도 않은 금은보화를 들먹이며 자신이 발견한 것이 대단한 것이냐 과대신 선전을 했다. 콜럼버스의 말은 스페인 왕을 부추겨 군대를 보내 엄청난 보물을 약탈하려는 꿈에 부풀게 만들었다. 스페인은 당장 군대를 보내 서인도 제도를 점령하고 그것을 식민지로 삼았고 아메리카 대륙을 넘보았다. 1519년 코르테스가 이끄는 스페인 군대가 멕시코를 점령했고 1532년 피사로가 이끄는 스페인 군대가 잉카 제국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인디언들을 닥친 대로 죽이고 왕을 사로잡아 가둔 방을 금으로 가득 채울 것을 명령했다. 마침내 방이 금으로 가득 차자 잉카의 왕을 죽여버렸다. 오늘날의 중남미 지역인 이곳에서는 이제 인디언들의 말과 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스페인어와 유럽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그리고 백인들은 상류층을 차지하고 남은 인디언들은 대부분은 하층을 이루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인디언 감옥. 그로부터 100년 후 다시 점령의 파도가 아메리카 대륙을 덮쳤다. 이번에는 북아메리카였다. 17세기에 들어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교도들이 넘어오기 시작한 이래 많은 사람들이 임자 없는 새로운 땅을 찾아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강국들도 관심을 갖고 이곳에 자기 국민들을 이주시켜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자를 가지지 못했다. 비록 책으로 된 역사는 없었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그 땅의 주인이었다. 유럽인들은 이곳이 더 이상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관례상 이들을 인디언이라고 계속 불렀다. 인디언들에게는 문자가 없으니 땅 문서라는 것도 없었고 원래 내 땅이니 내 땅이니 하는 식의 생각도 없었다. 드넓은 땅은 모두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는 인디언 특유의 자연 친화적이고 자급자족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들은 새로운 유럽인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땅의 말뚝을 받고 내 땅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유럽인들은 처음에는 술, 칼, 냄비 등 몇 푼어치의 물건으로 땅을 넘겨받았다. 예를 들면 뉴욕의 중심지인 맨하튼 섬의 경우 인디언 추장에게 24달러치와 구슬과 목걸이 등을 주고 넘겨받고서 그곳에 살던 인디언들을 모두 내쫓았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점점 영역을 넓혀 자신들의 근거지에 들어오자 인디언들은 뒤늦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아파치, 모이칸, 수 같은 부족들은 활과 창을 들고 맞서 싸웠다. 그 대가는 잔인한 사륙이었다. 수많은 인디언 부족들은 총과 대포로 무장한 유럽 군대에 포위되어 두 가지 선택에 마주쳤다. 죽을 것인가, 땅을 내놓을 것인가. 행복한 인디언은 기병대를 따라 머나먼 곳으로 떠났다. 그것은 허허벌판에 울타리를 친 인디언 보호구역, 즉 그것을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안 되는 감옥의 땅이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굶주리거나 병들어 죽어갔다. 나중에 그것마저 빼앗긴 인디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은 대부분의 부족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자가 없던 인디언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남아있는 역사가 없다. 그들에게 옛 이야기는 죽은 전설이 아니다. 저녁이면 모닥불가에 모여 앉아 어른들로부터 전해 듣던 그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감사의 글. 나는 작가이며 뛰어난 이야기꾼인 조셉 브루착 아메나키족 출신으로서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인디언 설화를 알리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와 가까이 지내면서 조상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라든지 그들의 이야기 기법 등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야기 출전.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많은 설화가 있다. 특히 천지만물이 잠드는 겨울이 오면 그들은 한데 모여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역사적인 사건이나 용감하고 위대한 삶을 산 인디언들의 성공담을 다루고 있다. 인디언 설화 가운데 동물 이야기가 많은 것은 인간이 동물과 닮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화살소년과 신비의 개, 블랙푸드, 북아메리카. 블랙푸트는 쪽은 수 타코타 샤이엔 종족이나 북아메리카 대추원의 다른 민족들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옥수수 호박을 길렀다. 본디 아메리카의 말은 오래전에 사라졌다가 16세기가 되어서야 스페인인들을 통해 북아메리카에 들어왔다. 덕분에 그 뒤로 블랙푸트족 사람들은 동쪽으로 로키 산맥과 대평원에 이르는 거대한 초원지대까지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었으며 그때부터 유목민의 고귀한 기마 문화가 시작된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널리 행해지는 인디언 모방놀이, 인디언들의 다양한 놀이나 담력 테스트, 정신세계 등에 대한 관심으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해보는 것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블랙푸트 쪽 사람들은 용감한 기사이자 물소 사냥꾼이었다. 그들은 원뿔 모양의 천막을 사용했으며 깃털로 화려하게 장식된 두건을 썼다. 소녀사냥꾼 푸에블로 주니 미국 남서부 푸에블로 주니족은 미국 남서쪽에 살았는데 마른 점토 기와로 테라스가 있는 다층 집을 지었다. 푸에블로라는 단어는 스페인어에서 왔으며 마을이나 작은 도시를 의미한다. 푸에블로 인디언들은 관계시설 체계를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일을 한 덕분에 메마른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옥수수, 호박, 콩, 멜론을 재배할 수 있었다. 칠면조를 길렀지만 고기를 먹진 않았고 단지 깃털을 머리에 아름답게 장식한 데 사용했다. 푸에블로 인디언들은 유능한 도공이자 직조공이며 특히 강줄이 엮는 솜씨가 매우 뛰어났다. 그들은 터키 옥을 신성한 돌로 여겼다. 터키 옥을 신성한 돌로 여겼다. 불을 가져다준 여우와 소년, 여동생의 과 바위 거인, 아베나키 미국 동북부 해안. 아베나키족은 특이하게도 산림 문화를 형성했다. 마을을 이루고 살았지만 1년 내내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사냥이나 야생과일을 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들은 작은 밭을 일구어 옥수수, 호박, 콩을 심기도 했다. 대평원 인디언들에게 아메리카 물소가 가장 중요했다면 아베나키족에게는 자작나무가 그랬다. 그들은 자작나무 껍질로 카누를 만들거나 둥근 지붕, 오두막 혹은 천막처럼 생긴 원뿔 모양 오두막을 지었다. 뿐만 아니라 식기, 저장용기, 강주리 등도 자작나무 껍질로 만들기도 했다. 연어소년, 틀링깃, 알래스카 남동부 해안, 태평양 북서 해안가에 살던 부족들처럼 틀링깃족도 히말라야 삼나무를 정교하게 다룰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삼나무를 이용해 집을 짓거나 다양한 무늬의 카누를 만들었다. 또한 토템상을 조각하고 채색한 것으로 종족의 상징인 토템상은 종족마다 깊은 인연을 맺고 있거나 신성시하는 동물들, 동식물 등 자연을 근거로 한다. 가면 함식기를 만들었다. 연어를 주식으로 하는 틀리키족이 연어를 숭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들의 수준 높은 목각 기술은 오늘날까지도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참고 문헌, 달과 결혼한 소녀, 북아메리카 원주민 이야기, 조셉 브루차카 게일 로스 지음, 트롤 메디용, 1994년. 돌아온 태양 북동쪽 산림지대의 아메리카 원주민 이야기, 독수리와 하늘날개 큰 곰과 달리기 경주 북아메리카 원주민 이야기, 주니족의 민간설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신화와 전설.